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안 파블로 코시오이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멕시코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구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의료품 구매와 관련한 것인데 UNOPS를 통해서 공공 조달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콘텐츠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에 의료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인구에 대한 데이터, 의료보험 제도 및 가입자, 국영보험,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 정부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다른 콘텐츠는 바로 멕시코 공공의료기관 진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신약 포함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인데요. 연방보건위원회와 그리고 국립보건기관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UNOPS 공공조달 프로세스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멕시코 UNOPS 공공조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응찰 조건이 무엇인지, 조달 진행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입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2021년 공공 입찰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멕시코 의료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전반적인 데이터인데요. 멕시코의 경우 32개 주가 있으며 멕시코 시티가 수도입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중심부에 그 빨간 원이 쳐져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멕시코 시티는 지역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국가이고요. 세계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현재 인구는 1억 2,600만 명입니다. 보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대 수명은 2021년 기준 75.4세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0.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대 수명은 75.4세입니다. 이것은 멕시코 인구 피라미드를 바꿔 놓았는데요. 출산율도 현재 저하하고 있지만 인구 피라미드가 바뀌었지만 멕시코는 젊은 국가입니다. 인구의 33%가 19세 미만이며 그리고 인구의 8.25%만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그래픽을 보시면요. 비교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2020년이 초록색 표이고요. 2010년이 보라색 표입니다. 그리고 청록색이 2000년 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DP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PPT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멕시코의 GDP는 1조 2,690억 달러입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살짝 작은 수치이지만 멕시코 GDP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보건 지출의 경우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자면 보건 지출의 경우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 지출의 경우 6%를 차지해야 하는데 2.5%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서 작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보건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멕시코는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보건 분야에서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멕시코는 89%의 국민이 국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전에 이런 진전은 상상하지 못했던 진전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 및 보건 혜택 간의 불균형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건 문제의 경우 비만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혈관 질병도 있고요. 당뇨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같은 분야도 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 의료보험 제도는 민영보험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제도는 분산되어 있으며 국영 그리고 민영보험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민영보험 제도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의료보험 제도의 경우 민영과 국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영의 경우 국영보험의 경우 정부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여기 PPT에서 보시면 민영보험이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정부 규제를 받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OT 방법으로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국민이나 또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국민이 사용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국영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영보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고요. 국영보험은 시장 규모는 사회보장청과 복지청 등 이 사회보장청, 페맥스, 연방 및 주 정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국영보험인데요. 사회보장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민간 공식 부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바로 보장 대상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지만 국가에서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5,100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국영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보건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보장청 보험이 매우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청 같은 경우 헬스 인스티튜트 오브 웰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건기관입니다. 2003년에는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보험이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명칭인 사회복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입자는 3,550만 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입자들의 대다수가 다른 민영보험이나 다른 국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입니다. 또 공무원 사회보장청 같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9%의 국민이 현재 국영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89%가 국영보험을 이용하지만 나머지 11%는 사회 문제나 또는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11%가 이런 국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 사회보장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사회보장청은 2003년까지만 해도 매우 중요한 국영보험이었습니다. 사회복지청이 출시되기 전이죠. 공무원 사회보장청은 보장청에 가입한 국민들은 바로 정부에서 정부의 근로자입니다. 민간 부분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한편으로
사회보장청의 경우 민간 부분까지 커버하지만 공무원 사회보장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청과 공무원 사회보장청이 가장 큰 국영보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맥스가 있는데요. 페맥스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해군부도 있는데요. 군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자는 현재 130만 명 정도 되고요. 근로자와 가족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 주체는 연방 및 주정부 보험이고요. 보건부와 멕시코주 및 지자체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험의 경우 해당 지자체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방과 그리고 주정부의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보험 같은 경우는요. 220만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멕시코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영보험이 있고 국영보험이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청이 국영보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국영보험입니다. 사회복지청이 그 다음으로 큰 보험 제도이고요. 세 번째로 큰 보험이 바로 공무원 사회보장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페맥스, 국방부, 해군부, 연방 및 주정부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멕시코 정부 시장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보건기관이 시장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개별 보험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보험, 즉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보험기관은 사회보장청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18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보험의 4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회보장청의 경우 3자 부담입니다. 주 부담 기관은 바로 고용주이며 그리고 고용주가 매달 사회보장청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도 같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고용인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사회보장청은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사회복지청의 경우는요.
시장 규모가 9억 3,50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은 조세를 통해서입니다. 연방 정부가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보험은 공무원 사회보장청이고 5억 7,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의 경우 사회보장청과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양자 부담입니다. 정부 근로자가 혜택 대상인데요. 공무원 사회보장청의 경우 정부와 정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세 기관이 제일 중요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9%가 국영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보험을 보시면 해군부와 보건부, 페맥스와 멕시코주 및 지자체 사회보장보험, 국방부 등이 나머지 국영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10억 7,500만 달러이며 그리고 연방세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정부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영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어떻게 하면 멕시코 보건기관의 의약품 구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매우 전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프로세스의 경우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입찰 방식으로 의료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입찰을 통해서 의료품을 구매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카탈로그에 등록된 약품을 구매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연방보건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eneral Health Council이라고 하죠. 이 입찰 방식은요. 모든 의약품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그 의약품들은 멕시코 의약품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또 다른 프로세스는 직접 낙찰이 있습니다. 보건기관이 수요가 있는 약품이 카탈로그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별도의 의약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직접 낙찰 프로세스가 매우 빈번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직접 낙찰은 40%, 즉 사회보장청 의료품 구매 40%를 차지하였습니다.
어, 현재 작년 입찰에 비해서 50%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포함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로드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연방보건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연방보건위원회의 경우 정부기관이며 그리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 당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모든 보건 관련 의약품은 보건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식약청이 있는데요. 멕시코 식약청과 연방보건위원회가 의약품을 승인하는 기관입니다. 사스 백신의 경우 보건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신약 승인을 위해서는 연방보건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요. 먼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제출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사회가 신청서가 모든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이 필요하게 된다면 업체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리드 타임이 1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접수받는 데까지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기간이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약품을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는데요.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승인 완료 또는 승인 거절로 발표가 납니다. 먼저 심사 전에는요. 연구소가 이 의사결정에는요. 연방보건위원회와 여러 의사결정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들이 신약을 분석하고 그리고 키 오피니언 리더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의사 결정자들도 이 프로세스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밸류 메시지를 심사하고 그 신약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신약 승인이 결정이 되면요. 먼저 백신의 경우 백신이 승인되면 그 백신 또는 신약은 멕시코 연방 관부에 공식 발표됩니다. 여기서 공식 발표가 된다는 것은 승인이 완료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검토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그리고 다른 보건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Perfecto, ok. Entonces,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국립보건기관의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인데요. 지금 여기 다 9개 단계가 있습니다.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좀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경제성 연구, 경제성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의료품의 약가를 산정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추가하자면 먼저 이 경제성 연구 또는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2단계와 3단계는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발표와 경영진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하는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 키오피니언 리더와 의사 결정자들 간의 조율이 있습니다. KOL과 KDM이 그 의약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4단계가 끝나면 바로 5단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임상 및 행정 관련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공식 지원 확보 단계에 들어갑니다. 공공행정 분야의 즉 보건기관의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밸류 메시지 분석 단계인데요. 처방 의료진과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 의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 프로세스의 경우 멕시코 의약품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신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단계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서 의약품의 직접 낙찰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정 환자 약품 조달이라는 프로세스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신약의 경우 의약품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환자가 그 의약품을 필요로 한 경우에 이런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보건기관이 신약을 구매할지 또는 구매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세스는 신약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만약에 신청하는 의약품이 이미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더 이상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직접 낙찰 프로세스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유엔 OPS 공공 조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정부는 현재 유엔 OPS를 통해서 의료품을 공공 조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 현재 의료품 입찰은 유엔 OPS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OPS 경우 유엔 OPS와 멕시코 정부는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2021년, 2024년 의약품 구매를 위한 것이죠. 2021년까지는요, 입찰의 경우 공공 조달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요. 그리고 해당 기관은 바로 사회보장청이었습니다. 사회보장청이 공공 조달을 담당하였고요. 이것은 국내 입찰이었습니다. 국제 입찰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공공 조달 방식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엔 OPS를 통한 공공 조달인데요. 그것은 바로 다수의 해외 및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더욱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최적의 가격으로 양질의 품질을 구매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유엔 OPS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하면 의료품 조달에서 부패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 더 투명한 방법으로 의료품을 수급하기 위해 유엔 OPS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현재 의료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엔 OPS 공공 조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일반적인 공공 조달은 9월에서 12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관심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요. 공공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리고 입찰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9월에서 12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공공조달 방식인 UNOPS 구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전 방식이고요. 지금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정부는 UNOPS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입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여기에서는 보건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되고요. 어떠한 공급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커버해야 될 품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시장 조사는 계획되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다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청이 각 보건기관의 수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품목이 필요한지, 수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같은 점을 조사하게 되죠. 페맥스, 해군부, 국방부 등 여러 국영보험 기관들이 어떠한 품목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바로 응찰업체 검토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및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공급 업체들은 UNOPS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요, 바로 입찰 초청입니다. 공급 업체들이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오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내부 검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급업체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품질 관리 및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전반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UNOPS의 경우 자체 규정을 정했습니다. 계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의약품이 위생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그 위생 등록증은 멕시코 식약청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작년 정보 세션에서 말이 나온 건데요. 호세 알론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분은 전 식약청장이셨는데요. 이 위생 등록증 발급을 5일로 단축하자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더욱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레한드로 바르스츠 씨가 현재 멕시코 식약청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계약 조건은요. 만약에 그 의약품이 위생 등록증이 불필요하다면 멕시코 식약청이 발행한 위생 등록증 불필요 인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계약 조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더 많은 계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UNOPS의 경우 다른 공급 업체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NOPS의 경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은요.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 프로젝토스 멕시코라는 웹사이트에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의 UNGM이라는 플랫폼을 확인하시면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모든 입찰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멕시코 업체라든지 또 해외 업체 또한 그 멕시코 업체, 해외 업체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직접 낙찰의 경우 멕시코에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UNOPS의 국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지 법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멕시코 법인을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in embargo, sí se requiere tener un partner en México para UNOPS의 경우 멕시코 파트너가 필요하진 않지만 멕시코 국내 입찰의 경우 멕시코 현지 파트너를 보유하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직접 낙찰의 경우입니다. 2021년 직접 낙찰의 경우 시장이 5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낙찰을 통해서 사회보장청의 구매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청의 시장 규모는 18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멕시코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준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다음은 UNOPS 조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품목들이 낙찰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400개 품목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요. 그리고 현재 631개의 의료품이 낙찰되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UNOPS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713건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노 오퍼가 없었던 품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찰된 경우에는 참조 가격의 최대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낙찰되지 못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기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거절된 건도 있었고요. 또는 행정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거절된 공급업체도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업체들이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억 9,500만 개의 의료품 및 의약품을 사회복지청과 UNOPS가 7개 국가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8억 9,500만 개 의료품의 경우 167개의 업체가 낙찰되었고요. 여기서 155개가 멕시코 공급업체입니다. 그리고 9개의 해외 공급업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NOPS의 경우 멕시코 현지 법인을 소유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이 결과를 보시면 멕시코의 현지 파트너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억 6,200. Esto, bueno, nos pone en perspectiva lo que les decía, ¿no? ¿Cuánto se ha adquirido a través de 표를 licitación? 보시면 공공조달을 통해서 몇 건의 품목이 낙찰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입찰에 성공을 못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UNOPS 공공조달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개의 정보 세션, 마지막 정보 세션은 8월 6일에 진행된 정보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다음 입찰과 관련해서는 10월 정도에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관심 업체는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자격 요건과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요. 10월 2주째 두 번째 주 정도에 정보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청 입찰 컨설팅 세션의 경우 아직 날짜가 미정이고요. 2022년 입찰 전략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을 것인데 아직 날짜가 미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조달 전략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리고 관련하여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4년간 계약의 경우에는 많지 않을 건데요.
4년간 계약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UN OPS 공공 조달과 관련해서 질문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UN OPS 직원은 아니고요.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6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더 많이 있는데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퍼를 제시할 때는 입찰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입찰 공급업체 조건인데요. 현재 재정 및 법적 상황에 대한 설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동성 비율도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증명해주는 문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찰업체의 사업 분야는 조달 분야에 부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 진행 제품과 비슷한 제품으로 계약 진행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의약품의 경우 Federal par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 COFEPRIS en español, y el registro en el Compendio Nacional de Medicamentos. Es decir, este Compendio Nacional de Medicamentos y Material de Curación es lo que platicamos en los procesos de acceso, que tienen que tener clave de cuadro básico, tienen que estar dentro de los catálogos de medicamentos para usarse dentro de México y de los institutos. Y que refiere de cierta forma, como les decía, al proceso de acceso, ¿no? Entonces, estos son los primeros tres. Voy a pasar a los siguientes tres, que es el cuarto punto, pues es donde se hace, digamos, como un compromiso y una demostración que se puede cumplir o que el proveedor puede cumplir con la entrega de las cantidades y en los tiempos establecidos de entrega para las licitaciones. Esto es un cuarto punto que también es un criterio de elegibilidad que revisa la UNOPS. El quinto punto. OPS가 심사하는 요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품질 관리의 경우 규제 당국이 발행한 CGMP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권고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최저 가격이어야 할 것이며 참조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입찰의 경우에도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건, 다음 정보는요. 예상 입찰 시작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회복지청이 이미 2022년 입찰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시장 조사인데요. 2022년, 2024년에 해당하는 시장 조사 결과인데요.
제 생각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 런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조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반복드려 말씀드리지만 참조 가격의 경우는 보통 내부용이기 때문에 참조 가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어떤 공급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찰자는 제조사, 수입사, 업체 대표 또는 법인 대표여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위생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MA 인증서도 필수입니다. 위생 등록증은 멕시코 식약청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입찰의 경우 1년간 계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단연간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찰은 2022년 입찰만 계획되어 있지만 여기서 예상하건대 사회복지청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Q&A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질문도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